이거 있잖아. 내 초등학교 때 친구 얘기야. 초등학교 때 나랑 바로 옆집 살아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있었거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함께 등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네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얘가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초등학생의 표정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애가 완전히 표정이 넋이 나가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얘가 막 이마랑 목덜미에 완전 식은땀 범벅인 거야. 평소랑 달리 얘가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제 꿨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꿔왔대. 되게 착해 보이고 인자한 할머니 한 분이 자꾸 꿈에 나와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배부르게 막 먹도록 했다는 거야. 친구가 느끼기에 이 할머니의 인상이 굉장히 선하고 착해 보였대. 그래서 꿈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차려준 밥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점이 뭔 줄 알아? 얘가 꿈에서 그렇게 한상 가득 밥을 먹고 일어나면 실제로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불렀다는 거야. 하여간 그런 내 친구는 실제로 자기 외할머니랑 단 둘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평소랑은 다르게 등교를 하려는데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더래. 코비야, 네 오늘 절대로 누구 따라가선 안 된대. 정말 안 된대. 친구는 평소와는 다른 할머니의 말투에 당황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등교를 했다고 해. 그런데 할머니의 우려와는 달리 누가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그렇게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와서 잠에 들었대. 그리고 역시나 매번 꿈에 나오던 그 인상 좋은 할머니가 나와서 또 맛있게 한 상 가득 밥을 차려주더래. 그렇게 평소처럼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 할매랑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엔 생각 없이 그 할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문득 아침에 외할머니가 해주신 얘기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손을 놓으면서 난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온화하기만 했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아주 무섭게 변하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친구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는 막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야. 진짜 그 할머니의 아구 힘이 얼마나 세던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야.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아침에 했던 말 하나가 더 생각이 났대. 만약 꿈에서라도 어디 끌려가면 당황하지 말고 벽이나 기둥 같은데 머리 세게 쳐박으면 깨어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알았나? 그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떠오른 순간 바로 앞에 나무 한 그루가 보였고 친구가 그 나무에 머리를 박으려고 들이미는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이거 누가 가르쳐주드노? 누구 할매가 가르쳐주드나? 이러면서 빙긋 웃더라는 거야. 결국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던 중에 그 할머니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보이더래.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머리를 박고서야 비로소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대. 근데 아침부터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날 넋이 나간 것처럼 하루 종일 멍하게 있던 그 친구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질 않더라.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그리고 친구네 집으로 전화도 했는데 도통 받질 않더라고. 그렇게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한 지 한 달쯤 지났나? 그 친구한테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서 말이야.
오랫동안 걱정했던 나는 궁금했던 마음에 바로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어. 거진 한 달 반 만에 본 그 친구는 몰라볼 정도로 너무 삐쩍 말라 있었고, 뭐랄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더라.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얘가 실없이 막 배시시 웃고만 있는 거야. 진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굉장히 낯설었지만 친구를 따라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나를 끌고 어느 방 앞으로 가더라. 야, 저기 우리 할머니 봐봐. 미쳤지? 이러면서 얘가 더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을 쳐다봤지. 그런데 일평남짓한 방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친구네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서 막 빌고 있더라. 너무 공포스러운 얼굴로 한마디만을 막 반복했어.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다. 정말 아니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대. 계속 이렇게 싹싹 빌면서 반복해서 말하더라고. 그리고 친구네 할머니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럼 내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 그 충격으로 아직까지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꿈에서 매번 얻어먹던 그 밥이 아마 제사밥이 아니었나 싶어. 이야기는 2008년 서울 서쪽 변두리,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아내와 신혼집을 구하면서의 일입니다. 그땐 번번한 직장도 없었고 워낙 가진 게 없었던 저라 저렴한 월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보증금이라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옥탑방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방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신축 같은 게 아니라 완전 B급 집들이요. 총각 시절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사랑 하나만을 믿고 와준 아내에게 지금도 고맙고 미안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한 가정의 기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신혼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우린 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 판넬로 지은 옥탑방을 뒤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맥빠지게 돌아온 그날 저녁, 처갓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부동산이더라고요. 지금 매물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되면 잠깐 보러 올 수 있냐고요. 마음이 급했던 저희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같이 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 방은 골목을 지나 또 골목 끝에 있는 그런 방이었지만 거실에 안방도 꽤나 넓었고 작은 방에 화장실까지 딸려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그렇게 딱 그 집을 보고 나서 저나 아내나 장모님이나 완전 급만족을 했어요. 게다가 처갓집에서도 그 집이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저희는 다음 날이라도 딴 사람이 계약을 해서 집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조바심에 부동산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집주인과 함께 바로 계약을 끝마쳤습니다. 보름 후에 이사를 하고 입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날짜까지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은요. 그런데 그날 저녁 꿈자리가 굉장히 뒤숭숭한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딱 뭔가 뒤가 구린 것 같은 그런 꿈이죠. 하여간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얼른 이사 날이 오기까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서 저희는 뭐 무탈하게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잘 마친 저와 아내는 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새 신혼집에서 첫날 밤이다 보니까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도둑이야 도둑 하는 웬 중년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같은 방에서 누군가 소리친 것처럼 정말 가깝게 들렸습니다.
정말 외진 골목골목길 속 끝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무서웠어요. 밖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험한 꼴 당할까봐 나가지는 못했죠. 뱃속에 아기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첫날 밤은 무서워하는 아내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자기야, 아무래도 이 집 좀 이상한 것 같아. 넌지시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보증금에 이만한 집 구한 것도 정말 행운이고 단지 그 첫날 도둑소동 때문에 너가 좀 예민해진 거다 이렇게 와이프를 위로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아내에겐 저한테 없는 촉이 있다는 걸. 그 첫날 제가 출근하고 와이프가 집주인한테 한번 물어봤나 봐요. 도둑 이야기도 하면서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저희 말고 또 다른 반지하가 주변에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약간 머뭇머뭇거리면서 뒤쪽에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뒷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아내가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흘 남짓 여기에 살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악몽을 꿨고 자기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또 혹은 뭔가 슥슥 지나가는 것들을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이렇게 하소연하듯 얘기를 하는데 전 그때도 뭐 이만한 보증금에 또 사연 없는 집이 어딨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전 아내 말을 믿습니다. 과거 연애할 적에도 아내의 촉은 남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것저것 따지기에는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몇 달 후 아내는 출산을 했고 저는 퇴근을 하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씻고 막 이것저것 챙기고 하다가 결국 보고야 말았죠. 생전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었던 제가 말이죠. 병원 갈 준비를 마치고 거실 불을 끄고 막 나오려던 찰나에 안방 문 닫는 걸 깜빡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였어요. 안방 구석지에 뭔가 희미하기도 선명하기도 한 검은 천을 두른 사람 모양의 형태가 서 있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로 아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쎄하다는 기분을 태어나서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정류장까지 앞만 보고 막 뛰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아내를 딱 마주하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요. 근데 저의 눈물에 아내가 이쁜 아들 보니까 그렇게 좋냐면서 오히려 막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자다가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각을 열고 담배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그 담배각으로 어떤 손이 훅 들어오더니 담배를 여러 개 꺼내가는 거예요. 황당해서 욕을 하면서 고개를 딱 돌렸더니 쪽지고 기름진 새까만 머리에 화장은 하얗고 막 빨갛게 입을 발라가지고는 아주 눈이 매서운 아줌마가 오히려 절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왜 가져가냐고 따지듯이 그 아줌마한테 화를 내는데 그 아줌마는 더 큰 소리로 저 귀신이 피운다잖아! 이러면서 옆을 돌아보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희 집 안방인데 안방 창문 너머로 담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담 위에서 하얀색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정말 무서운 눈을 하고 이렇게 내려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발딱 일어나서는 불부터 켰는데 다행히 창문은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단순 악몽이나 해프닝으로 넘기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과도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야, 잘 들어. 귀신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아주 많아. 그리고 밖에도. 게다가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누군데 나보고 같이 가재?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듣고 벌떡 일어나서 봤는데 아내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땐 정말 두 번째로 또 다른 쎄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되게 많이, 아니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산후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지쳐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를 좀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심하게 다투고 아내는 울면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도 울적한 마음에 혼자서 소주나 마셔야겠다 하고 소주를 사러 슈퍼에 가는 길에 전에 안면이 있던 한 사장님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전엔 몰랐는데 그 사장님 집이 참 가깝더군요. 같은 골목이었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울적하기도 하고 그 사장님을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도 듣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모셔간 건데 현관을 들어가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처음엔 뭔지 싶었는데 서둘러 이제 술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저랑 자리를 바꿔서 앉자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 상석이라 일부러 상석 내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됐다고 자기는 안방을 등지고 앉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낌새가 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물어봐도 도무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술잔 몇 번 부딪히고 술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입을 여시더라고요. 자네 귀신 믿나? 사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잘 안 해. 근데 그것들이 안방에 잔뜩 모여있다. 이러시면서 혹시 안방 문 위에 부적 같은 거 안 붙어 있었냐? 혹시 붙어 있었다면 너가 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정말로 그 부적들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방 위나 화장실에 있는 거 다 뗐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관 들어올 때 인상을 팍 썼던 이유를 알게 됐는데 저희 집 들어오면서 그 현관 위에 있는 부적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현관 위에도 부적이 붙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 현관에 붙어있던 부적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무당들이 굿하거나 그럴 때 쓰는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입춘대길 이런 다른 부적도 아니고 귀신이니 구신이 무당이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있던 정까지 그 집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일, 아내와 제가 봤던 거며 뭐 별거하게 된 거, 그리고 이사를 하기로 확실히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저 안방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글쎄 안방에만 한 남자, 여자, 그리고 웬 할머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꿨던 꿈, 아내가 봤던 게 예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 기운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지내면 건강도 망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야 살다 살다 내가 별일도 다 겪어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인을 통해서 지방에 좋은 직장을 구해서 한 1년 정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가 빠듯하게 모은 돈으로 시골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어서 온 가족이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 더 생겨서 네 식구가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입한 차를 타고 처갓댁에 들렸다가 아이들을 맡겨두고 나서 저희가 단골로 가던 고깃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내랑 고기를 먹다가 그 반지하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척 궁금해져서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뭐 나쁘고 좋은 기억들이 막 서로 많았기 때문에 골목에 차를 대놓고 제가 아내한테 야 우리 진짜 많이 발전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 반지하방 앞에 딱 도착했을 때는 서로 껴안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엔 다른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유모차가 있는 것 보니까 신혼부부인 것 같았어요. 이번 이야기는 비록 여름 휴가철은 다 지났지만 지난 2013년 7월 제주도 휴가지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저를 포함한 친구 부부와 셋이서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맛집 멋집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2박 3일 동안 알차게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코스도 다 정했고 렌트카 같은 것들도 순조롭게 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유독 숙소를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이었으면 딱히 숙소가 중요하지 않았을 테지만 친구 와이프를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알아보려다 보니까 극성수기여서 그런지 더더욱 펜션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명 쇼핑몰에 올라온 한 펜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그 시기 다른 펜션들보다 반밖에 안 됐고 게다가 위치도 서귀포시라 바다랑 인접해 있었고 그 펜션의 위치가 저희 여행 코스들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사진 같은 경우는 100% 믿진 않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숙소를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당장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말을 피해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펜션을 예약할 때는 총 5개 중에서 제가 예약한 한 동만 예약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요. 얼른 숙소에 가보고 싶어서 렌트한 차를 타고 부랴부랴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거의 다다를 때쯤 되니까 주변에는 무슨 이웃 펜션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그 펜션만 덜렁 있었고 정말 숲속 안쪽에 위치한 그런 펜션이었어요. 도로만 하나 덜렁 있었을 뿐 차량 왕래도 거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와, 이거 완전 무인도 아니냐? 저희가 도착한 펜션은 역시나 너무나도 낡고 허름한 통나무 펜션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데다가 매우 습한 기운에 기분까지 나빠질 정도였어요. 주차장에 들어서니까 저희 차 말고도 2대가 더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온 휴가객들은 바다로 놀러 갔는지 아주 고요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사장님께 방키하고 수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여기서 안 지내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다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펜션에 펜션 주인이 없으면 뭔 일이 날 줄 알고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심통 어린 생각도 했죠. 저희는 수건하고 이불 그리고 화장지를 좀 넉넉하게 요구를 했고 한 10분이 지나니까 사장님께서 펜션으로 오셨습니다. 예순도 훌쩍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제주도 분은 아니시고 내륙에서 감귤 농사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쇠를 받아서는 저희가 배정받은 방으로 갔습니다. 빼곡히 심어진 큰 나무들을 지나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 조용한 그런 독채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키를 받고 문을 열자 너무 습하고 끈적한 기운에 일단 먼저 에어컨을 켜고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통나무로 된 외관도 굉장히 낡았지만 그 내부는 더 허름했습니다. 가격이 싼 데는 역시나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바닷가로 가기 위해 부랴부랴 간단하게 짐만 챙겼습니다. 물놀이 할 것들을 챙겨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아까 주차돼 있던 차 2대가 막 이제 떠나더라고요. 오늘이 체크아웃하는 날이었나봐요. 저희는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바닷가에서 놀고서는 근처 카페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대략 10시쯤이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주변에 펜션이나 인가가 없으니까 불빛 새어나올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가로등 역시 도로에 듬성듬성 있는 것 빼고는 펜션 주변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불빛에도 벌레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서둘러서 방 안으로 들어갔고요. 다음날 일정으로 우도를 가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서둘러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주변에 풀벌레 우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 와이프가 겁이 많아서 텔레비전을 무음으로 틀어놓고 자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라고 하고 TV를 무음으로 틀어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지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TV 화면에서 비치는 그 밝은 빛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기 직전이었는데 뭔가 툭툭툭 하며 저희 펜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통나무로 지어진 집이라 소리가 굉장히 둔탁했는데 연이어서 툭툭툭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밤귀가 워낙 밝았던 저는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살며시 눈을 뜨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검은 화면만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방안이 어두컴컴했어요. 아마도 정규 방송이 다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한번 툭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되니까 친구 부부도 눈을 떴고 뭐야? 뭔데 어떡해? 이렇게 친구 와이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얘기를 했고 출입문 옆으로 창이 하나 있었지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셋은 살며시 일어나서 창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가서 붙었습니다. 방에 불을 켜려면 출입문 옆까지 가야 됐는데 그러다가 뭔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저희는 일단 숨을 죽이고 다음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윽고 툭툭툭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지만 정적을 깬 방 안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 불을 켜려고 일어났는데 친구 와이프가 제 손을 잡고 끌더니 말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근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스위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에서 출입문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불을 켜고 문에서 떨어져가지고 문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한 2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창문이 덜컹덜컹덜컹 흔들리길래 저희는 그대로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싱크대 쪽으로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밖에 비바람이 친 것도 친 거지만 계속 뭔가 문을 두드렸던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게 뭐 고양이 소리는 아니었을지 또는 옆동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두드린 건 아닐지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을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메고 온 가방을 앞으로 메고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밖은 짙은 어둠과 비바람만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2시간 넘게 뜬 눈으로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 아침을 맞이했고요. 우도에 가서도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숙소에 다시 돌아왔을 땐 주인분이 계셨고 어젯밤에 누군가 계속해서 막 문을 두들겼다고 하니까 에이, 그거 그냥 누가 장난쳤겠지 이러며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건 펜션 주인분께서 어젯밤부터 여기에 머문 팀이 저희 팀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이 더 소름 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희 바닷가 갈 때 다른 팀들은 체크아웃하고 차를 타고 다 떠났거든요. 그럼 어젯밤에 문을 두드린 건 적어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하니까요. 설령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가로등 하나 없는 불 꺼진 펜션에 그것도 저희가 묵고 있는 방까지 와가지고 굳이 문을 두드릴 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또다시 뭔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2박 3일의 짧은 휴가였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바로 공항에 가야 돼서 무사히 오늘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창문에 있는 모든 커튼들을 틀어막고 방이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다가온 새벽.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기겁할 노릇이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일정한 간격의 툭툭툭 소리였습니다. 저희 모두는 깊게 잠들지 못했던 터라 순식간에 일어나서 가서 방불을 켜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또다시 툭툭툭 하면서 이번에는 더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야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제꼈어요. 그런데 밖은 그야말로 귀뚜라미랑 풀벌레 소리만 스륵스륵 하면서 들려왔고 저는 그때 황급히 문을 닫고 다시 잠궜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문만 바라보다가 애써 아무것도 아닌 척 행동을 했죠. 그렇지만 전 분명히 봤습니다. 숙소 앞에 큰 나뭇가지 사이로 웅크리고 앉아있던 하얀 얼굴. 제가 본 형상은 눈과 입의 위치가 거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이었던 거죠. 지금 말하면서도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대대로 무속신앙과 가까이 지내던 저희 집안에서는 만약 귀신을 보거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셨고 이는 3일이 지날 때까지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항상 어른들께서 당부하시던 것이었어요. 귀신을 보자마자 문을 닫았던 건 제가 놀라는 모습이나 소리를 귀신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귀신을 느끼면 귀신도 저를 느끼게 되고 그럼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당시 친구 와이프가 임신 초기여서 출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된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태아한테도 영향이 갈 것 같아서 그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친구 부부한테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재웠고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펜션을 다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지도에도 안 나오네요. 아마도 너무 낡아서 폐업을 했겠지 라는 생각 한편에는 어쩌면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고 또 어쩌면 주인 아저씨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씨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이것들 봐. 제법인데? 이번에 괴담 속으로 밀양편에서 조명이 스르르 저절로 꺼지는 현상을 봤는데요. 주변에 귀신이나 홀령이 있으면 전자기기가 오작동한다는 그런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제 경험담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아버지랑 자주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 여러 낚시 포인트들을 함께 다녔는데요. 그 중에는 저희 집에서 차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소류지도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랑 낚시를 갈 때마다 제법 큰 물고기들을 낚았던 그런 포인트인데요. 날이 밝을 때 낚시를 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밤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류지나 저수지든 밤에 가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주변도 조용하고. 근데 그곳은 유독 더 어두웠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하나 없었을 뿐더러 주위로 다 산과 막 풀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유독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거기에 낚시를 갈 때면 랜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주변을 밝혀놓고 낚싯대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던져놔요. 그 다음에 벌레가 몰려드니까 꺼놨다가 고기를 잡으면
다시 켜서 건져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아빠랑 자주 낚시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그 일을 겪게 됩니다. 때는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니까 거진 20년 정도 된 이야기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맞춰져서 저는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20살 때는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찾아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추석 연휴 때는 오랜만에 명절인 만큼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더니 가족들하고 근처 사시는 친척분들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막 대접이 극진했죠. 그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다녔을 뿐인데 오 서울대생 막 이러면서 용돈도 주시고 술도 따라주려고 하시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생활에 적응이 되고 재미가 들렸는지 시골집이 화기애애하고 정겹긴 했지만 정말 할 게 없이 따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낚시였습니다. 그때가 추석 가을 무렵이니까 고기도 한참 잘 나올 때고 지금 찬스를 놓치면 다시 서울에 가면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이 낚시를 하기 딱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혼자 밤낚시나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거실 구석지에 있는 낚시 가방을 막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야, 너 이 시간에 낚시 가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술도 좀 드셨고 취기도 오르신 것 같아가지고 아, 나 혼자 가도 괜찮다, 아버지랑은 내일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 이제 낚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야, 아빠가 볼 땐 네 담이 아직 작은데? 그래, 얼마나 있다 오나 보자. 아빠가 이렇게 술이 올라서 저를 놀리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꾸 안 하고 저 혼자 짐 챙겨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밤낚시를 아빠랑 함께 간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가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집이 완전히 촌이라서 고등학교 때 알게 모르게 면허는 없었지만 동네 근처 정도는 아빠 거 포터 끌고 막 짐도 나르고 그랬거든요. 그런 제가 서울에 가자마자 바로 한 일이 운전면허를 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포터트럭 짐칸에 낚시 가방을 올리고 아버지랑 자주 가던 그 소류지 포인트로 차를 끌고 출발했습니다. 요즘에야 외지인들이 낚시를 하러 종종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외지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장소였어요. 하여간 10분 정도 운전을 한 저는 소류지 들어가는 길목 어귀에 차를 세워놓고 낚시 장비를 들쳐매고 후레쉬를 든 채로 물가로 향했습니다. 사람 없는 소류지였기 때문에 물소리조차 없이 그저 귀뚜라미나 풀벌레 소리만 정막을 깨고 들려왔고요. 간간이 하도 들어서 정겨운 고라니 울음소리나 귀신새 소리도 들려왔어요. 아무튼 매번 아빠랑 낚시로 오던 장소라 익숙하긴 했지만 또 혼자 오니까 약간 오싹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요즘같이 성능 좋은 이런 낚시 랜턴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 경비 아저씨들이 주로 쓰는 손잡이 달린 그런 두꺼운 후레쉬 있죠. 그걸 챙겨 갔었어요. 어두운 소류지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존을 해서 채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양손으로 채비를 해야 되니까 후레쉬를 이제 밑둥을 아래에다 두고 후레쉬 불빛이 위로 쏴지게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양손으로 낚싯대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불 켜놓고 느긋하게 채비를 하면 오만 날벌레들이 다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잘 나오던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불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배터리가 다 돼가나?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손으로 톡톡 치니까 다시 곧잘 나오더라고요. 배터리 접촉이 잘 안 됐구나 싶었죠. 그렇게 다시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다가 이번엔 아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짜증이 나서 바닥에 있는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몇 번 흔들었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손전등을 3-4차례 흔들었더니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후레쉬 불빛이 비추던 자리가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숲풀 사이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얼굴 하나가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손전등이 다시 불이 들어와도 낚시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주변에 있던 거 다 내팽개쳐놓고 얼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지 채 40분이 안 돼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집으로 돌아오니까 온 가족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는 와중에 술을 드시고 빨개진 얼굴의 아빠가 이야 서울대생 빨리 왔네? 거 뭘 했어? 아빠랑 같이 가야 한다니까. 아직 네 담으론 안 돼. 이러면서 막 놀리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씻고 방 들어가 자라고 낚싯대 거기 놔둬도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찾으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밤새 숲풀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떠올린 채로 겨우겨우 힘들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아서 가족끼리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버지랑 저는 그 낚시 가방을 가질러 다시 소류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 동네에 그 소류지에서 혼자 낚시할 수 있는 사람? 아빠 포함 몇 안 된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없는 소류지에 혼자 가서 밤낚시하는 양반들은 정말 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낚시터 괴담 같은 거 보면 낚시를 하다가 귀신을 보거나 홀리고 하는 사람들 그 뒤로 다 낚시를 그만뒀다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낚시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께서 그런 사소한 경험 하나 안 해봤겠냐 이러면서 그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는 담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 소류지에서 낚시하시던 다른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꼭 뭘 한 번씩 보거나 듣거나 한 경험들이 있대요. 다만 그런 거를 무시할 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의 담이 필요한 거라면서요. 아무튼 소류지에 도착했을 땐 제가 어젯밤에 놔두고 온 낚시 장비들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서 후레쉬를 만져봤는데 아주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혼자 밤에 물가에 가거나 낚시를 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아버지랑 함께 밤낚시를 다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 되게 독특한 계기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무척 친했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언니네 부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랑 언니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해서 퇴근하면 맥주를 한 잔씩 먹곤 했는데요. 언니네 부부가 사업장 준비를 마쳐서 기념 맥주를 먹던 날, 그때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언니랑 형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장을 알아보던 중에
옆 동네에서 굉장히 터가 좋은 매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옆 동네라고 해봐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곧장 매물을 보러 갔고, 언니 말로는 언니가 원하는 사업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매물은 예전에 식당이었던 곳인데 장사하는 곳 옆으로 창고도 있고 식당 앞으로는 가든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해요. 거길 둘러보면서 언니랑 형부는 나중에 애들이랑 거기서 캠핑을 하면 딱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둘러보다 말고 언니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집주인은 다른 곳에 거주 중이었고 여기가 가게터긴 하지만 그 이전 세입자들은 여길 리모델링해서 가정집처럼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까지 마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주방에 컵도 놓여져 있었고, 무엇보다 고가의 흙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우리들 사이에서 촉이 좋은 사람으로 통했는데 그날은 그 흙침대에 꽂혀서 계속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치만 위치나 구조나 인테리어나 마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 구경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매물을 집주인은 터무니없이 좋은 가격에 전세를 내어준다고 했고, 언니는 흙침대고 뭐고 다 있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 밖에서 중개인이랑 집주인이랑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옆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마당으로 하얀 백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묶여있던 백구가 언니를 보고 아주 쉴 새 없이 짖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자연스럽게 그 집 쪽을 바라봤는데 집주인이랑 중개업자가 옆집은 무당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거주지고 손님 받는 곳은 아주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은 사업장,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임대료. 언니는 순조롭게 사업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 날은 본사에 계약을 하러 서울에 방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니는 일찍 잠에 들었고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언니는 그 흙침대에서 형부랑 함께 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벼락이 쏟아졌고 물이 첨벙거릴 정도로 차올라서 형부랑 함께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언니는 내심 찝찝함이 남아있었고, 심지어 서울을 다녀오면서도 계속 가슴 한편에 찝찝함이 남아있으니까 언니는 운전을 하고 있는 형부한테 우리 거기 한 번만 들려보자고 형부한테 끈질기게 쫄라서 눈 내리는 겨울밤에 그 사업장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불도 안 켜져 있었고 문도 잠겨 있으니까 창문 근처에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거기서 뭐 하세요?" 이 말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더니 백구가 너무 짖어서 그런지 옆집 무당분이 밖에 나오셨대요. 형부는 너무 놀라서 언니 뒤로 숨었고 언니는 "여기에 사업장 차리려고 하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무당분께서는 무슨 업종인지 몇 시까지 일하는지 물어봤고 언니는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보통 회사만큼 근무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고는 무당분께서 경고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물 쓰는 일은 괜찮은데 여기 해지면 절대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슬 한번 크게 해야 될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왜 그런지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무당은 그 말을 끝으로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언니랑 형부도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를 벗어나고 있던 언니한테 묘책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였죠.
슈퍼에는 겨울이라 그런지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음료수 몇 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면서 저기 어르신, 저기 저 앞 저 집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일순간 가게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난데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곧장 날선 목소리로 변한 슈퍼 사장님께서는 왜 묻냐고 따지듯이 물었고 언니는 다름 아니라 제가 사업을 하려고 저 집을 계약했는데 옆집 분께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래요. 언니는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한 부부가 저기서 장사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고 그 다음에 들어와 살던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내가 밤에 자다가 그대로 숨을 거뒀대요. 다만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란 사람은 짐도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 집은 해가 지면 사람이 죽는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던 무당분께서는 해가 지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둘 중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굿을 권하셨던 거죠. 언니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당장 부동산에 찾아가서 도대체 이런 사실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중개업자도 몰랐던 사실이라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분께서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일부러 찾아온 줄 알았다. 몰랐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집주인분께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집을 구매를 하셨고 본인이 직접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언니는 다른 좋은 사업장을 찾아서 현재 순조롭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덧붙인 말은 그런데 말이지 나중에 그 꿈 해몽을 해보니까 글쎄 그 꿈이 사업 대박나는 꿈이라더라. 지금도 가게에서 아내분을 살해했던 그 남편은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저 먼 발치였지만 제가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진심 분위기 대박입니다. 차마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네요. 그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너무나도 잔혹한 사건이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이 이야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서울 신설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일은 기억을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일부러 울게끔 한대요. 하지만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울지도 않고 미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숨은 쉬는지 맥박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아무 일 없기만을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였던 제 입안에 양수랑 이물질 같은 게 가득 차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 기도를 확보하는 동안 저의 맥박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고 굉장히 긴박하게 갓난아기였던 저한테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저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후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간식을 먹고 나서 바로 낮잠에 들게 되었는데요. 낮잠에 빠져든 저는
아주 생생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의 저는 누워 있었는데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땅 속에 있는 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관 주변으로는 저희 집 마당에서 기르는 곰이라는 진돗개랑 치와와 복실이가 저를 보고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모를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쪽을 내려서 막 노려보시더니 얘야, 일어나거라. 어서.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누워있던 그 관에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주변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랑 강아지들의 맞은편에서 굉장히 키가 큰 여자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난 뒤에 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6시였고 창밖이 어둑어둑하길래 엄마, 지금 새벽 6시야?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얘는 새벽은 무슨 새벽이야. 얼른 저녁 먹을 준비해. 응?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불덩이같이 열이 오르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지니까 어머니께서 놀라셔가지고 저를 업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병원에서는 저한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끙끙대고 있는 저한테 진정제를 하나 놔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이나 학교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매일같이 그 꿈을 되풀이해서 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이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되니까 저도 꿈속에서의 상황을 의식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꿈속에서 하루하루 저한테 걸어오던 그 여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무렵에 구미에 사시는 저희 셋째 이모이신 구미 이모가 올라오셨어요. 당시 저희 구미 이모께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절에 다니고 있었어요. 구미랑 인제가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이모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절에 방문을 했어요. 그날 이모께서는 인제에 갔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던 건데요. 그러다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저의 상태를 보시게 된 거죠. 저를 이리저리 살핀 이모께서는 급히 본인이 차고 있던 염주랑 동자승이 새겨진 목걸이를 각각 제 손목과 목에 걸어주시고는 한동안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저는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고 이모의 품에서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어머니께서 막 다행이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고 구미 이모는 며칠간 저랑 더 같이 있어 주시다가 내려갔어요. 그렇게 이모가 내려가시면서 제 손목에 걸려진 염주를 가리키면서 그거 빼지 말고 항상 차고 다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는 때를 밀러 아버지랑 공중 목욕탕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랑 한가롭게 막 때도 밀고 냉탕에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고 있던 염주가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줄이 낡아서 끊어졌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이모가 주신 거니까 버릴 순 없고 그 목욕탕 바닥에 흩어진 염주알을 한 알 한 알 주섬주섬 다 주웠어요. 그리고는 그 염주알들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는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머니께선 다시 꿰어준다고 하시고는 그 염주알들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얼음땡이라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술래한테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2m 정도 되려나? 하여간 성인 키보다 조금 높은 그 담벼락 위로 올라가가지고 걸터 앉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던 구름 사다리를 발판 삼아 올라갔던 건데요. 술래는
저를 잡으려고 담벼락 밑에서 막 점프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고,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막 깔깔대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담벼락 뒤쪽, 저의 뒤통수 쪽에서 다 큰 성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담벼락보다 키가 큰 기괴하게 생긴 여자 하나가 막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눈이 아주 심하게 그림자가 져서 잘 보이지 않았고, 다만 입이 아주 새빨갰는데 치아가 굉장히 막 불규칙하게 이상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뒤에 있던 그 여자를 확인함과 동시에 저를 확 담장 아래로 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2m의 담장 아래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떨어지면서 어디에 긁힌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른쪽 이마에서 눈을 통과해서 여기 볼까지 일자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다 큰 지금도 왼쪽보다 오른쪽 눈동자가 조금 더 연한 갈색이에요. 하여간 오른쪽 눈을 거의 실명할 정도로 크게 다친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퇴원을 하기 전까지 한동안 안대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게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저희 셋째 이모한테 다시 연락을 취하셨어요. 제가 크게 다쳤다, 염주가 끊어져서 하루 정도 빼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요. 이모는 전화를 받고 급히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희 어머니한테 급히 갈 데가 있다면서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 절에 같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곤 다시 염주랑 지갑을 쥐어주시면서 이거 반드시 가지고 다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동자승 그림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고, 부적 비슷한 종이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눈가에 붕대랑 안대를 착용하고 있던 저는 그걸 푸는 날이 돼서 엄마랑 함께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바지 오줌을 쌀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한 뒤에 안대를 푸는데 제가 오른쪽 눈을 뜨고 뿌옇게 돌아오던 제 시야에 비쳤던 건 진료실 문 밖에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여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기괴하게 생긴 그 여자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몸이 굳어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고, 눈을 질끈 감고 막 염주를 만지작 거리면서 제발 없어져, 제발 막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다가 슬며시 눈을 뜨니까 다행히도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뭔가 항상 제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 염주랑 지갑을 챙겨 다니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을 못하고 어디선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들더라고요. 마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그 집 살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가 중학교 가던 해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따라오진 못했는지 그 후로 그 여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다만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군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불과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소대는 경비소대였는데요. 저희는 24시간 위병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대 입구를 지키고 있던 거죠. 근무를 서면서 선임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욕이란 욕은 다 먹던 제가 어느 순간 병장이 돼서
위병소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장이라고 해봤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위병소는 초병들이 지키고 있고 건물 안에 상병장들이 근무를 선다는 걸요. 저는 조장을 맡은 이후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근무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직 사관님이랑 수다도 많이 떨었고 민간인들도 많이 만나서 떠들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무를 섰습니다. 근데 이 근무라는 게 해가 떠 있는 주간에만 서는 게 아니라 밤에도 근무를 서야 되는데 조장들은 저녁에 투입이 돼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근무를 서야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군대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사관님이랑 수다도 떨고 그러느라 즐거웠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 11시에서 한 12시쯤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후임들이랑 수다도 떨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조장을 맡은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근무 중에도 어김없이 한 11시에서 12시쯤 되었을 때 후임들과 이야기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들어온 사수는 무서운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야기 못 듣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쪽 뒤에 가 있으라고 하고 부사수랑 저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사수가 해준 이야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사수가 해줬던 얘기가 뭐였냐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집에 가족들이 집을 비워가지고 혼자서 잠을 자게 된 날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중에 귓가에 무슨 소리가 막 들려오더래요. 귀에 거슬려서 못 잘 정도로 거실 쪽에서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후임이 누워있던 상태에서 눈을 뜨고 거실 쪽을 바라봤대요. 후임네 어머니가 거실 정중앙에 의자를 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는 천장에 달려있는 밧줄에 막 안간힘을 쓰면서 목을 걸려고 하더래요. 너무 놀랐던 후임은 몸을 번쩍 일으키면서 엄마!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아들, 엄마 오늘 이모네에서 자고 올 거니까 냉장고에서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엄마는 집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후임은 몸을 일으키려다 가위에 눌리게 됐고 그때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지금 귀신한테 속았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의자 위에 서서 목을 매려고 아둥바둥하던 그게 후임을 내려다보더니 나 봤어? 봤네. 너 어차피 나 봤으니까. 죽어. 죽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곧 있다가 의자에 내려와서 후임 귓가 쪽에 와가지고는 귓속말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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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후임은 겨우겨우 힘겹게 가위에서 풀려나서 그대로 집에서 나와서 PC방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불 하나 안 켜진 그 깜깜한 곳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제가 겪은 것처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후임들과 같이 막사로 복귀한 뒤에 대충 양치와 세수만 하고서 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는 지휘관이 바뀌어서 근무 시간도 많이 변동이 있었고 적응하느라 지쳐있던 저는 베개에 머리를 붙이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꿀같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제 체감이지만 잠든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귀가 갑자기 확 열리면서 주변에서 나는 소리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근무를 섰던 사수가 복도에서 막 이러면서 혼자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자리가 문 쪽에서 굉장히 가까운 자리여서 그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웃고 있는 사수, 그러니까 제 후임이 이 새끼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어도 병장 생활관 앞에서 저러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쟤 좀 혼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렸는데 계속 쉬지도 않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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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피곤했는데 잔뜩 화가 난 저는 내일 진짜 저 녀석 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위에 눌렸다는 걸 인지하고 아,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와,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이 미친 듯이 돋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안간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몸을 비틀다가 겨우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침상에 앉아서 잠시 멍 때리다가 동기 침대에 가서 같이 잘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저희 부대 레전드 썰로 여기저기 막 퍼져나갔고요. 자기 이야기를 들은 귀신이 여기저기 옮겨다닌 건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난무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애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소위 영적인 존재라고들 하죠. 그런 것들을 한때는 완전히 전혀 믿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만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 제보를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풋풋하고 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던 고등학교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기의 내 모습은 많이 엇나가는 철이 없는 아이였어요. 학교도 2달 가까이나 안 나가고 동네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또래 여자아이들이랑 마냥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루는 당시 같이 어울리던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중 한 선배가 한참 놀다 말고 자기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면서 운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또래 애들은 모두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무서운 이야기라면서 자기가 중학교 다닐 적에 항상 오가던 지름길이 하나 있었대요. 산을 타고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대요. 중학교 졸업 전까지 매일 오가면서 보던 아파트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느 아파트들처럼 몇몇 꼬마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아파트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네? 하면서 그렇게 중학교 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또래 친구들은 그래서 그게 왜?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다 같이 물었어요. 이어서 말하길 정말 웃긴 건 졸업 시기가 다가올 무렵에 여느 때처럼 그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대요. 그 이상한 기분, 낯섦의 원인은 그 3년을 중학교를 등하교하는 동안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 뛰노는 소리, 뭐 주민분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아파트 단지인데 그날따라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엄청 정적만이 흐르더래요. 선배는 그 정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소름을 느낀 거예요. 뭐 요즘같이 이런 전염병 시즌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던 선배는 그 근처에 살던 주민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대요. 저기 아저씨,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 아파트 뭔 일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요? 뭐 이사라도 갔나?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주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휴,
자네 지금 뭔 소리 하는가? 그거 농담이지? 저 아파트 이미 8년 전에 사람들 다 빠지고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이러시면서 안 그래도 보기도 안 좋고 땅이 팔리지도 않아서 땅 주인이 답답해하는데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분위기가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설마 하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그 선배한테 에이 거짓말을 쳐도 그런 게 어딨냐, 믿을 만한 거짓말을 쳐라, 이렇게 따지듯 이야기하니까 선배가 그럼 다 같이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다 같이 그 아파트를 찾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폐가 같은 데 가지 마세요. 알겠죠? 저희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어릴 적 지인들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잠시 갔다 왔을 뿐이에요. 촌동네 마냥 으시시했던 밤 11시경 그 동네 길 따라서 그 형이 말했던 아파트 단지에 다 같이 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아파트는 있었고 그 입구를 저는 아직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가로등 하나가 달랑 있었는데 그마저도 전등 불빛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뭔가 영화 알포인트의 군인들이 그 숲속에서 분위기에 압도되듯이 저희도 완전 그 분위기에 억눌려서 다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선배가 아우 거봐, 내 말 맞지? 거짓말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여기 정말 이상하다고, 3년 동안 등하교 하면서 사람들이 북적대는 걸 그동안 봐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게다가 알고 보니까 8년 동안이나 사람이 안 살고 폐허였던 아파트라고 하니까 너네들은 안 무섭겠냐면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 또래 무리가 한 7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귀신이라도 나오겠어? 이러면서 젊은 패기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좀 겁도 났고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여기 정말 이상하니까 나는 밖에서만 지켜보겠다고요. 그렇게 저만 아파트 입구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렸고 얘네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다 같이 아파트로 진입을 했어요. 그렇게 애들이 들어간 지 정말 한 5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는 막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친구들을 따라 뛰었는데 정말 한참을 뛰어가지고 좀 밝은 데까지 가고 나서야 애들이 입을 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애들마다 본 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뭔가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 거겠죠? 그렇게 놀라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정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거기에 다녀오고 나서 저희가 겪었던 일을 가족한테도 얘기를 하고 한 며칠을 보냈어요. 그때가 딱 이 무렵 추석쯤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께서 이유 없이 코피를 막 쏟으셔가지고 한밤중에 병원에 가게 됐어요. 결국 할머니 응급실에서 쓰러지시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피가 안 멈추는 경우 처음 본다면서 막 지혈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거기가 엄청 대형 병원이었고 저희 할머니도 평소에 뭐 건강상의 문제 같은 건 없었는데 담당 의사가 이렇게 혈압 높은 분 자기가 살고 근무하면서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흔히 살이 탄다 해야 되나? 그렇게 4개월 동안 충격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지인들도 걱정하고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공고 출신이었던 그 선배, 얼마 안 가 몇 개월 뒤에 오토바이 타고 큰 도로 지나가다가 사고 나서 쇄골이랑 목뼈가 완전히 다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설마 이거 내가 폐 아파트 다녀온 것 때문에 그러겠어? 에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부정도 해봤는데 제가 군입대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도 의도치 않게 저희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되셨어요. 뇌사 판정을 받으셔서 중환자실에서 뵙게 됐습니다. 그리 건강하시던 어머니마저도 그렇게 되셨어요.
지금이야 서서히 잊혀져 가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장난으로라도 흉가나 패가 발 들이지 마세요. 줄초상 나는 거 1도 아니고요. 내가 아니라 남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후회하면서 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 사연을 찍으면서 뭔가 저한테도 하는 메시지 같이 들렸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괴담 속으로 15탄 산속에 버려진 폐 흉가 편을 찍고 왔는데요. 영안이 있으신 분이 그 흉가 폐가 보시고는 실제로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증언도 하셨고, 뭐 자세한 내용 노코멘트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실제로 무당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서 뭐 그 이상의 증언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폐가나 흉가 장난으로 들락날락거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가보는 사람 입장에서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 꼭 그러시잖아요. 술, 담배, 커피 몸에 안 좋다고 하지 말래놓고 본인은 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2015년에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제도의 모 영어학원에서 강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거제도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거제도 고현버스터미널에서 11시 30분쯤 내렸는데 학원 면접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거제도 구경도 좀 할 겸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그 지도를 보면서 면접 장소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상으로는 대략 12시 15분쯤에 도착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도보로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학원에 거의 다 다다를 쯤 돼가지고 길이 Y자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스마트폰도 오류가 나가지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오른쪽 길을 택해서 갔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다시 돌아오자는 생각으로요. 그 길은 왕복 4차선 도로였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길에 가까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저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던 길에 왼쪽에 2층짜리 건물이 나오길래 봤더니 1층이 꽃가게였나? 하여간 그랬고 2층은 분명히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거제 모 교회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회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교회 옆에 거제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낮 12시쯤이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 같은 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유리 현관을 바깥으로 열어놓았는데 1층에서 2층 교회로 통하는 계단에서 웬 여자아이가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냥 여자아이가 하나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정면을 보고 걷고 있었는데 오작동하던 스마트폰이 이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Y자 갈림길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날씨도 덥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오른편에 한 식료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는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그 Y자 길이 시작되는 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등에는 백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방금 산 음료수가 들려 있었고 또
귀에는 이어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를 마주칠 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서 건너편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그 갈림길 초입으로 가려고 길을 무단횡단해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 교회 바로 옆을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건너편에서 봤던 그 교회를 바로 옆으로 지나고 있었는데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여자아이가 아직도 계단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주 잠깐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게 눈을 마주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정면을 보고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제 왼쪽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막 쥐어잡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이어폰을 뽑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생김새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뒷머리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앞머리를 양쪽으로 넘겨서 이마가 훤히 보였고요. 머리는 아주 새까맸습니다. 옷은 여자아이들이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입는 하얀 색깔 공주 스타일의 드레스였고요. 등에는 드레스에 날개까지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래 여자아이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치 고양이처럼 검은 자가 눈 전체를 덮고 있었고요. 드러난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마치 야구공이 유리창을 뚫은 것처럼 아주 깊은 상처였어요. 그렇게 큰 상처가 있다면 보통의 부모들은 병원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봉합을 시켜줬겠죠. 그런데 후처치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상처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세히 봤는데 아예 두개골은 뚫려있고 안에 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 너 지금 엄마 어딨니? 이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집에 가서 같이 살래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잘못 꼬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종종 걸음으로 도망가는데 그 아이가 저를 쫓아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한 흉가 체험 전문 방송인이 저의 스토리를 듣더니 즉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2017년도에 제보를 받고 거기를 갔었대요. 교회 청소년들이 그 건물 내부와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걸 본다고요. 그런데 2017년도 그 당시에는 1층이 카페로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가끔 마감 청소를 하고 있을 때면 검은 물체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찻길 건너편에서 웬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카페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 카페 사장님이랑 눈도 마주치고 했다. 이랬답니다. 그 방송이 뭔가 저의 이야기를 검증해 준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그 방송인이 자기가 잘 아는 무당하고 조우를 해서 그 교회 근처에 새벽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무당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가던 중에 차에 치인 고양이를 보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본인도 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그만 숨을 거뒀다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건 기록을 보니까 정말로 2009년에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래요.